지난주에는 홀로세 시기에 한반도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와 가뭄을 가져왔던 두 가지의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북대서양의 연렴순환, 그리고 적도 태평양의 장주기 엘니뇨였는데요. 그런데 이외에도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활동과 화산폭발입니다. 이 두 요인은 특히 홀로세 후기의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활동은 태양의 흑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 흑점수가 증가하면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태양 표면에 검은 점이 많아지면 지구로의 에너지 유입이 감소할 것 같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흑점 주변으로 고온의 밝은 부분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를 플라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라주의 표면적은 보통 흑점의 표면적보다 크고, 따라서 흑점이 많아지면 그 플라주도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태양 흑점수 변화에 따른 홀로세 기후 변화는 오랜 기간 많은 고기후학자들의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태양 흑점수는 11년 주기로 변화를 하는데요. 즉 흑점수가 많아지는 시기가 11년마다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관찰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짧은 주기의 흑점수 변화는 과거 장기간의 기후변화를 논할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긴 호흡을 갖는 변화 주기들입니다.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가 인정된 태양 주기들로 1500년 주기, 200년 주기, 88년 주기 등을 고려하는데요. 태양 활동의 주기적인 변화는 홀로세 중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촉발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산화황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결합해서 대기에서 황산 에어로졸을 형성하게 되면 지구의 반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표의 기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화산이 폭발하면 대기 온도는 평균 0.2도 정도 떨어지고요. 그 효과는 보통 2, 3년 정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따라서 만약 화산 폭발이 여러 지역에서 엇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눈에 띄는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은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 전후의 대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폭발 후 2개월 후에 찍은 대기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에어로졸 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지구상에는 남극에도 그렇고 그린랜드에도 그렇고 고산지대에도 그렇고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 속에는 과거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대기 중에 방출됐다가 쌓인 그 황산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를 시기별로 측정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그 대륙권 위에 성층권의 에어로졸 두께로 변환해서 과거의 화산 활동 규모를 추정하고는 합니다. 앞선 시간에 다뤘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하자면 한반도에서 홀로세 중에 도래했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는 북대서양의 해수순환, 즉 연렴순환이죠. 그리고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장주기 엘니뇨, 그리고 태양 활동, 즉 태양 흑점수, 그리고 화산 활동, 이렇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그 기후변화 요인들에 의해서 한반도의 역사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기후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또 어떠한 일들이 사회에서 발생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기후변화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온난기와 소빙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아마 중세온난기는 몰라도 소빙기라는 단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기후는 과연 어떠했는지 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중세온난기부터 조금 설명드리면, 이 시기는 대략 기원 후 900에서 1200년 사이에 북대서양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기온이 높았다고 하는 중세온난기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 시기의 기온을 복원해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높았던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만 기온이 높았고 그마저도 현재의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라 주목을 그렇게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도 보시면 중세온난기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오히려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이 그래프는 전 지구, 전 세계 평균 기온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세온난기는 국지적으로 있었던 기온 상승 현상이라서 이제 중세온난기라는 말 대신에 중세기후 이상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세온난기와 현재 기후변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최근 강조되면서 중세온난기의 기후변화 연구는 차츰 시들해지는 모습입니다. 중세온난기의 기온 상승과 지금의 지구온난화 경향은 여러 면에서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불거진 현재의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가 걱정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같은 온실기체는 특정 지역에만 고농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모든 지역의 기온이 이러한 온실기체의 증가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온난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지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온의 상승은 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기온이 하강했던 지역도 존재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또한 기온보다는 강수량의 변화가 주된 변화였고요. 따라서 지금의 그 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중세온난기가 끝나면서 그래프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북반구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기온이 19세기 말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결과 이제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빙하가 확장하고 전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시기를 소빙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소빙기 또한 그 중세온난기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국지적 한랭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연구 결과 이 소빙기가 전 지구적 현상이었다는 견해에 많은 학자가 동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발생 시기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온의 하강폭 또한 또 변화의 크기 또한 천차만별이었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소빙기가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척 컸기 때문에 소빙기와 관련된 일화는 뭐 동서양 할 것 없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이나 또 다큐멘터리 등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중세온난기 그리고 소빙기 시기에 한반도의 기온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몬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상용어인 온난수분 혹은 한랭건조와 같이 기온이 상승하면 주변 바다에서 수분이 많이 공급돼서 습도와 강수량이 높아지고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건조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시아의 기후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한반도의 소빙기가 그러했습니다. 한랭했지만 건조했던 것이 아니고 대체로 비가 많이 내리고 습했습니다. 그 1500년경부터 내내 습한 기후가 이어지다가 1800년대에 근접해서야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소빙기는 이러했는데 그 전에 중세온난기 기후가 한반도에서 그럼 어떠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한반도에서는 이 중세온난기가 소빙기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었고 또 건조했습니다. 그 건조했던 이유는 900에서 1300년 사이에 AD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장주기 엘니뇨 조건에 있었던 그 이유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정상적일 때보다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높고 반대로 서태평양의 온도가 낮은 장주기 엘니뇨 상황이 오게 되면 한반도로 전달되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세온난기가 끝나가던 1200에서 1300년 사이가 특히 건조했는데요. 이때는 장주기 엘니뇨가 강해졌을 뿐 아니라 대형 화산 폭발도 빈번했고 흑점수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그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화산 폭발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데요. 막대가 굉장히 길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또 그 밑에 갈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일사량 곡선은 당시 1200에서 1300년 사이에 점점 흑점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 막대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1257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롬복섬에서 엄청난 대형 폭발이 있었는데요. 그래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흑점수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당시 고려 한반도에는 12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기후가 건조했습니다. 고려사는 당시의 가뭄으로 피폐해진 고려의 사회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고려사에 따르면 특히 고려의 23대 국왕인 고종의 통치 기간에 가뭄에 따른 기근이 아주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종의 통치 기간은 1213년에서 1259년까지였는데요. 특히 고종 16년과 17년 두 해에는 기근이 무척 심해서 길 위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했다고 하고요. 1256년에는 여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매실만 하였다고 하고, 겨울인데도 눈이 오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이 연달아 일어나서 시체가 길을 덮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고려 왕 가운데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지만 최씨 정권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최충원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었기 때문에 왕자에 있는 내내 최씨 일가의 전횡에 시달려야 했던 불운한 왕입니다. 또한 1231년에서 1257년까지 몽골의 침략으로 한반도에서는 총 9차례의 여몽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당시의 왕이었던 고종은 제2 후반부 대부분을 이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힘겹게 보내야 했는데요. 몽골과의 전쟁은 여러모로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워낙 강대하기도 했었지만 고려에는 또 무신 정권의 횡포와 거기에 불만을 품은 밀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의 힘은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늘도 무심하게도 기후 상황 또한 절대적으로 몽골 편이었습니다. 그 몽골 초원의 일개 군인이었던 징기스칸이 지휘하는 소규모 기마 부대가 한반도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이 광범위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변화도 그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스텝 지역을 벗어나서 정복전쟁을 시작한 해가 1206년입니다. 그 몽골의 나이테 분석 결과는 13세기 몽골은 고려와 달리 비교적 수빈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위쪽 그래프에서 1200년과 1300년 사이에 나이테의 두께가 두꺼웠고 그게 이 그래프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1211년경부터 강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1226년까지 강수량이 높게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몽골의 정복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잘 드러나죠. 1211년부터 1226년까지 나이테의 두께가 수변한 기후 덕에 두꺼웠습니다. 그 결과가 나이테 분석 결과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금 이야기한 나이테 분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테의 불규칙한 폭은 나무가 서식하는 곳의 최근 기후를 잘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후 학자들이 자주 찾는 분석 대상입니다. 나이테 폭이 큰 해는 수변했거나 따뜻했고 폭이 좁은 해는 건조했거나 추웠던 해로 이 나이테 분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요. 나이테를 이용하는 고기후 학자들은 보통 나무가 이렇게 듬성듬성 자라는 수목 한계선에 위치한 나무들에서 나이테 코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우리가 고지대를 이렇게 등산을 해보면 한라산 같은 데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나무가 듬성듬성 자라는 고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선을 우리가 이제 수목 한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수목 한계선에 위치한 나무에서 나이테 코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러한 곳의 나무들이 기온과 강수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테 자료는 다른 고기후 자료보다 연대가 매우 정확하다는 강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도 갖고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나무가 이제 수명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의 고기후 변화 연구에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 과거 건축물의 목재까지 그거를 연결하는 작업을 이제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장기간의 나이테 연대기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기원의 이 시료들로부터 비슷한 폭의 나이테를 찾아가지고 이걸 연결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끈기를 요하는 고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 고기후 학계에서 나이테 연구의 인기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이테 자료가 갖는 연대의 정확성 때문입니다. 나이테 하나하나가 1년을 의미한다는 특성 때문에 나이테는 연대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바로 이 나이테 자료의 가치가 높은 이유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징기스칸은 사망할 때까지 쉬지 않고 정복 활동에 매달렸는데요. 그 1207년 탕쿠투족의 서하를 무너뜨렸고 1211년에는 금나라를 침공해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1218년 거란족의 서열을 멸망시켰고 곧이어 중동의 호라즘 왕국을 또 공격했고요. 징기스칸이 사망한 1227년에는 이미 만주에서 카스피에 이르는 넓은 땅이 몽골 제국에 이미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1231년에 호라즘 왕국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234년에는 금나라마저 무너집니다. 1279년 남송까지 함락하면서 몽골은 유럽과 인도 등을 제외한 유라시아 대부분의 영토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13세기 초는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이 집중된 시기였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중요한 점은 이때가 지난 1000년을 놓고 봤을 때 몽골 지역에서 가장 강수량이 높았던 시기라는 것이죠. 초원의 생산성은 높은 강수량으로 최고에 달했고 말이 먹을 수 있는 풀은 매우 흔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해진 가축 사료는 기마병을 주축으로 하는 몽골 군대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몽골의 정복 활동은 기후 악화에서 기인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강했습니다. 즉 이제 가뭄에 시달리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그러한 주장이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반대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같은 시기에 고려에서는 가뭄과 기근으로 많은 백성이 빈궁한 삶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무신 정권으로 정치는 굉장히 불안정했고 그 결과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고요. 고려는 물리적인 전력에서도 몽골에 현격하게 처져 있었지만 이 13세기의 기후 악화, 가뭄은 고려에게 제대로 맞서 싸울 사기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